다음의 주제는 이기주의입니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학에서 늘 등장하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발문을 보세요.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현장의 도덕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늘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늘 대답하는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평범한 질문이고 대답인데도 우리 윤리교육과 수업, 특히 윤리학 수업에서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 또 대단히 또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논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도덕 규범을 잘 지키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제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당장 되묻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NGO 스태프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따라서 내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덕의 근거는 자기 이익에 있습니까? 라고 당장 묻게 되겠죠. 그죠? 조선시대 서당에서 선생님, 훈장님 앞에 그 김홍도의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훈장님 앞에 선생님,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왜 맞았겠죠. 이놈 어디서 감히 그따위 소리를 입에 올리느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 해도 불경스러운 태도로 보였을 테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라는 담론은 아마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분위기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와 상업주의의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기주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심은 영어로 selfishness, selfish. 자기애는 self-love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남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셀프 러브는 그러나 그런 타인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 즉 장기적인, 조금 아까 나왔던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면 마치 현명한 상인처럼 자기의 이익만 배타적으로 야멸차게 추구하면 싫어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손해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당장 급할 때 남들이 별로 우호적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현명한 상인은 주위의 동료들한테도 야 빨리빨리 꽂아, 잔돈 좀 꽂아 그럴 때 기꺼이 꽂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쉬울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터득한 사람은 지혜롭게도 자기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상인의 덕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자본주의의 발달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잘 굴러간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발전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의 욕망이나 자존심, 분노, 맹목적 공포나 적의 이런 거를 앞세워서 일을 그르치기보다 충동적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는 요즘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요, 이렇게 행동하기보다 길게 봐서 냉철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가
훨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건 물론이고요. 함정 이기주의는 아주 지혜로운 노선이다. 자, 함정 이기주의는 솔직하고도 현명한 윤리입니다. 지나친 도덕주의, 이상주의는 오히려 우울증이나 위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생각할 때 함정 이기주의, 상인의 도덕은 현대사회, 자본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학자는 함정 이기주의자겠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에게 신경을 쓰기보다 너 자신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라. 너 자신의 이익을 오히려 솔직하고도 합리적으로 도모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도덕의 원리가 될까? 자, 제가 여기서 함정 이기주의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 상인의 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라고, 시민윤리, 시민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잘 쓰는데요. 유럽 언어에서도 이 시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자 시자입니다. 시장이란 뜻이에요. 시민 그러면 시장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원상으로. 그것 시민이 상인이었어? 근데 유럽 언어의 어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는 독일어로 부르크입니다. 성이란 뜻, 성한 사람입니다. 성한 사람. 부르거, 이하를 붙으면 사람을 가리키거나 상품을 가리킵니다. 부르거, 시민입니다. 불어로 읽으면 무르주아, 이거 역시 성한 사람, 시민입니다. 무르주아 윤리, 시민 윤리입니다. 시장이란 어떤 장이냐?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합니다. 만약에 시장 상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장사란 물건을 팔다 보면 아무래도 이윤을 붙여서 팔잖아요. 근데 이윤을 붙여서 팔자니 양심에 거리껴.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붙여가지고 너한테 팔면 내가 양심에 찔린다. 나는 이득을 남기지 않겠다. 라고 상인이 그런 모토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상인이라는 전제는 시장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아요.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할 때 손흥민처럼 잘해가지고 상대방 골에 탁 넣으면 내 친구가 너무 슬퍼해. 그래서 나는 가슴이 아파서 골을 넣지 않겠다. 그러면 축구 게임이 성립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바둑을 두다가 내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내 친구가 지면 의기소침해요. 볼 수가 없다. 나는 너보다 집을 많이 짓지 않겠다. 그러면 바둑 게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인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시장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개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민윤리도 없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상인의 윤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로 삽니다. 진품명품은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간혹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술 마시고 2차 술 마시고 나올 때마다 싸워요. 한국에만 있는 풍토입니다. 친구 사이에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인의 윤리는 시장에서만 타당성을 지닙니다. 자기 이익에 근거한 도덕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이 자기 이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 때의 도덕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자, 이게 이제 한계를 갖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도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은 자기 이익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상인의 윤리니까요.
상인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의 지침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도덕이 자기 이익에 근거하면 도덕과 자기 이익이 정면 충돌할 경우, 물론 아까 선생님의 대답처럼 글쎄 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내게 진짜 이익으로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학생은 똑똑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손해가 되면요? 자, 정말로 충돌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면, 그러면 도덕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도덕을 따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비영리단체 기꺼이 지금 자원봉사 거의 심정으로 들어오신 분, 자기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면 그때 도덕은 어떻게 돼요? 기각됩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상인에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죠? 여러분은 지금 제 질문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상인으로서 여기에, 상인의 마인드로 여기 오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도덕과 자기 이익이 정면 충돌하면 어느 쪽을 택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답을 내립니까? 도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인한테? 네 이익에 위배되는 한이더라도. 상인에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건 자체가 기본 전제에 위배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영미권의 윤리학 책에는 지금 저 책에서처럼 감히 저런 범주를 넘나드는 얘기가 별로 없고요. 좀 있긴 한데요, 이걸 헷갈려요. 저는 이 영미권에서 나온 윤리학 책에 대한 불만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상대성, 그러니까 도덕의 절대적 측면과 상대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른 채 왔다 갔다 섞어 쓴다는 것이에요. 자,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철수는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인데요, 지금 전쟁이 곧 터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삼촌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야, 너 바보같이 죽을 거 뭐 있냐? 개죽음이야. 삼촌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말한 비행기만 타면 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병역 의무도 잘 알고 있고,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이건 자기 의무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봐도 내가 죽어버리면 이익이 안 돼요. 그죠? 자, 내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궁적으로 내게 이득이 돼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죽는 걸 이익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결정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도덕은 기각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의 상식적 용례로 도덕적이란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는 의미의 반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왜 도덕적이어야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내게 이익이 된단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정반대되는 개념을 어색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또 대답을 해보실래요? 아까 훌륭한 대답을 하신 선생님. 네. 어떻게? 네. 다른 분 한 분. 왜 이렇게 어색한, 도덕적이라는 말은 자기이익적이라는 말하고 원래 정반대되는 의미로 쓰였어요. 동서고금막론하고. 그런데 왜 도덕적이어야죠 하는데 자기이익적인 걸로 연결돼 라고,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저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아시다시피 우리나 이런 이상한 데에 지금 있지, 여러분 선생님이나 저나 이상한 데 있지, 보통 사람들은 대개는 다 회사원이잖아요. 회사란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전체의, 아까 시장의 성립 조건을 얘기했죠. 회사라는 개념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회사도 없고 회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원으로 근무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뭐에 형성되냐면 나는 이윤을 추구해야 돼. 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실한 분자로서 조직원으로서 뛰어야 돼요. 몸에 밴 태도는 뭐냐? 끊임없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갈 때도 돈이 언제나 돈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술 마실 때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이익을 초월한다는 거 정말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중독이 됐습니다. 상인의 자세에 중독이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회사원이고 평생 이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으로는 이익이 계속 계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왜 도덕적이어야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대답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뭐에 배웠어요? 진품 명품에서 자기 대대손손 가문의 보물로 내려오는 것 들고 나와서 심사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탁 눌러가지고 공이 탁 올라 억대까지 올라가 되게 좋아합니다. 파실 거예요? 저렇게 비싼데 팔다니요?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입니다. 보물. 예. 팔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돈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세요?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는데 버릇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식은 도덕이란 자기 이익적이거나 이런 이해타산을 넘어선 어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둘은 화해할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해할 수 없는 이 문화적 풍토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영리하게 정당화하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윤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도덕이란 설사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